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작의 새로운 분야를 할 수 있는 행동 경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경작은 벌써 2002년에 카너만과 트버스키가 노벨상을 받긴 했는데요. 주류 경작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 각종 시험에서는 별로 출제가 되지 않고요. 또 학교에서도 보통 개설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아쉬움이 남긴 하죠. 교과서에서는 이제 약간 언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교과서를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행동 경제학에 등장했다라는 것은요, 전통적인 경제학이 너무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인간을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경제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언제나 기계적으로 왼쪽에 뇌 그림 있는 것처럼 기계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 자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사람을 소비자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나 기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행동을 하나요? 이건 이제 보통 최적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보통 최적화라기보다는 좀 뭔가 심리학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정적인 행동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기적인 인간을 강조하는데 이타적인 인간을 상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공정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논의로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심리학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기존의 경제학자인 주류 경제학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학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아주 엄밀성 있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심리학의 어떤 현실 적합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 바로 뭐 행동 경제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행태 경제학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behavior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것이죠. 행태 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요, behavior 행동이죠. 네, 그래가지고 보통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무슨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코노믹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Thinking Fast Through 해가지고 다니엘 캐너먼이 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관한 생각인가 하는 책으로 번역된 것 같은데요. 요 책도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너먼 고수가 나와 있는데요. 인간이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성이라는 게 너무 현실에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경제학의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류 경제학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입니다. 주류 경제학의 특징은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인간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는데 행동 경제학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행동 경제학이라 할까요? 행동 경제학은 자, 인간이 너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인간이 실제 행동 패턴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행동 패턴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동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보통 인간 행동의 비합리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 네, 그런 모습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또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경제 이론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인간이 심리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에서는요, 우리가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서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돼요. 좋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행동 경제학에서는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으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해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할 때 결정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택의 혼란과 선택을 못하는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쵸? 네,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뭐 이타적인 것까지는 그렇지만 공정성이라는 공정함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정의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류 경제학은 행동 경제학의 문제의식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합리성, 이타성, 심리적인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소멸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 경제학의 심리학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많은 연구를 축적하게 되면서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실험을 통해서 요 자신들의 주장을 확인하게 돼서 요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헐버트 사이먼이라 해가지고요, 노벨상을 받은 일찍이 제한된 합리성으로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류 경제학은 다시 한번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경제학을 얘기합니다. 네, 주류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가정하냐면 인간을 전지전능한 합리적인 인간이고 당연히 슈퍼맨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맨이다 이렇게요. 아주 슈퍼컴퓨터 같이 선택할 때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는 최적화, 안정적인 선호 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게 좀 바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정보가 또 부족하고요. 그래서 정보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정보가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이먼이라는 교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야, 사람들이 오히려 한정된 정보와 부족한 정보죠.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보가 많은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합리성? 그럴 수 있는데 제한된 합리성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ounded rationality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ounded rationality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이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한정된 정보와 더불어서 인지 능력의 한계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극대화라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 이런 결론을 통해 가지고요, 좀 뭔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게 되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극대화 가설, 만족화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atisfying hypothesi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적절한 효용이나 이윤을 얻게 되면 극대화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1978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뭐 이 사이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꼭 노벨 경제학상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영학 여기저기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가 얻게 되는 임플리케이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합리성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의 이 수학을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수학의 엄밀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좋겠지만 이건 현실에서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실에서 이걸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비판하면서 현실에서의 어떤 설명력이 제한되는 비현실적의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어림짐작과 편향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어림짐작이라는 것은 2002년에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죠. 카네만과 트버스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트버스키. 네, 이런 학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행동경제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어림짐작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휴리스틱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휴리스틱은 이렇게 보통은 책에 따라서 그냥 번역이 애매해서 그냥 휴리스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주먹구구식 어림짐작 이런 표현이 바로 휴리스틱의 그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휴리스틱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일일이 다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주먹구구식 간단하고 단순한 방식 그걸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구체적인 3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타살이 있고요, 자살이 있고요. 어떤 경우가 훨씬 사회에서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요,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게 많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요 타살이 좀 많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신문 같은 데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타살 사건은 많이 우리가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지만 자살의 예는 별로 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살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살보다는 타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가 이용 가능한 정보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대표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집합이 속해 있는 이벤트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에 속해 있는 그 집합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간주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실험 횟수가 많아질수록 평균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으로의 회귀 또는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동전을 많이 던지게 되면은 당연히 2분의 1로 앞면 뒷면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전을 20번을 던졌습니다. 동전을 20번을 던졌는데 그런데 연속해서 앞면이 5개 나왔다고 할게요. 5번이 앞면 헤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도박사들이 혹시 이렇게 도박에서 이제 오류를 많이 한다 해서 도박사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연속해서 5번이 앞면이 나온 거는 신기한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똑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기준점 설정과 조정이라는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보통 뭐냐면 불확실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앵커링, 그래서 앵커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요. 단내리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배가 이렇게 정박할 때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닷을 이렇게 내렸는가에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요 앵커링, 요 바운더리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할 때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조정해 나간다는 거 의미에서 그 기준점에 휘말려 가지고 어떤 충분한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준점 설정 또는 앵커링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심리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예를 통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얼마일까요? 네, 값은 대략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의 평균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라고 하면 2250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라고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작은 숫자부터 이렇게 곱한 거예요. 네, 그래서 5, 6, 7, 8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오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균치가 보통 51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8이라는 거, 7이라는 거에 꽂혔고 처음에 1이라는 거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나온 거는 숫자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은 숫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좀 작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어린 짐작으로 주먹구구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은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 볼 때 어떤 가격 있잖아요. 희망 소매 가격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뭐 희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뭐 예를 들면 3만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 앵커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만약에 이거보다 낮은 25,000원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 생각보다 싸게 샀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희망 소매 가격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앵커링 기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실 회피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손실 나는 거를 굉장히 어벌트합니다. 그래서 로스에 대해서 어벌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손실과 이득 같은 거 비교해 봤을 때 손실을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떤 가치 돈이라고 할게요. 돈이라고 할 때 여기가 손실이 이득이라 할까요? 여기가 이득이고요. 이쪽이 만약에 손해가 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수직 축에는 여기 가치라는 value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득을 얻었을 때는 이득에 대한 크기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해요. 증가긴 증가하는데 조금씩 증가합니다. 근데 손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치가 이만큼이나 이렇게 감소한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똑같이 100이라는 이득을 얻게 되면 이만큼의 이득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금액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손실액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특이한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이한 성향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특이한 영향 중에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현상 유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려는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현재의 어떤 상태에서 상황을 가급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현상 유지 편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관성이라는 습관이 물리적인 법칙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한 변화를 시도하면 좋아질 거와 나빠질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변화로 우리가 이행했다 합시다. S에서 새로운 변화로 이렇게 이행을 했을 때 여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겠죠. 베네핏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코스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면 여기에 발생하는 코스트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옮기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챔피언 있고 도전자가 있으면 웬만해서 비슷하면 챔피언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일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 옮길 때랑 옮기지 않을 때랑 비슷비슷한데, 보통 옮길 때 보통 주저주저 하게 되는,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다 이런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보유 효과 또는 소유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는 소유 또는 부존 효과라고도 해요. 인다우먼트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요, 인다우먼트 이펙트 이렇게요. 예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컵에 대해서 $50를 이렇게 무작위로 나눠줘서 머그컵을 받게 했거든요. 예일대학교 컵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50 만약에 이렇게 $5로 할까요? $5를 이렇게 주고 사도록 했는데 그걸 팔 때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쇼핑몰에서 한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 줄 테니까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한번 써보게 되면 자기가 한번 그 소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라는 게 생기고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한다? 예, 가치를 좀 더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거, 그게 바로 부존 효과, 보유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생각에 관한 생각, 다니엘 카너만의 책을 보시면요, 이 보유 효과가 생기게 되면 경제학의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저도 한번 책을 그걸 읽어봤는데,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 소유권을 확실하게 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코즈 정리도 성립하지 않고요. 코즈 정리도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무차별 곡선 자체도 교차하지가 않아야 되는데 교차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류경제학의 소비 이론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틀짜기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이밍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요, 물이 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물이 반만 있다, 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파지티브하게 보느냐 아니면 네거티브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다가 흔히 얘기하는 게 어포스트로피 하나 찍으면 I'm possible 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프레이밍 이펙트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게 되냐면요, 우리가 논의할 때는 투표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 예,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아니면 통계조사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네거티브하게 물어보느냐, 파지티브하게 물어보느냐, 아니면 문항에 대한 순서를 다르게 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는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디폴트 상태가 있잖아요. 그걸 초기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게 웬만하면은 그냥 그걸 그대로 쓴다고요. 알아서 좋게 설정 세팅을 해놨겠지, 이렇게. 요걸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설정 효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머릿속에 체크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리적 계정이다 해서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돈에 어디다 써야 될지 돈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는 어디다 돈을 써야 될 것인가 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뇌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 유흥비에 돈을 써야지, 술이나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 이런 게 있고요. 밥을 먹을 때 쓸 돈이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나와 있는 거 있죠. 조금 요거 이게 책을 살 때 쓸 돈이야,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을 갈 때 나는 돈을 쓸 거야, 이렇게 돈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문화생활을 하는 영화를 볼 때 쓸 돈이야, 이렇게 우리가 화폐로 사용하는 그 계정이 마음속에도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50달러 티켓 가격짜리 콘서트 티켓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티켓을 사려는데 50달러짜리 현금을 내가 있었는데 현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티켓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티켓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현금 잃어버리게 되면 50달러 구발하고 우리가 50달러를 그냥 잃어버렸을지라도, 돈 50달러 잃어버려도 티켓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 콘서트 티켓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구입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티켓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당일날 티켓을 가져가다가 티켓을 구입했는데 이 티켓을 분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계 개념으로 따져가지고 아이고, 티켓을 다시 구입을 해서 영화를 봤을 때 편익이, 한계 편익이 비용보다 크게 되면 티켓을 구입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티켓을 분실했으면 에이, 영화를 봤다고 치자, 이렇게요. 영화를 본 것으로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티켓을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질문 1에 대해서 당신이 현금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금을 잃어버렸어, 50달러만큼. 그랬을 때는 티켓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대략 한 88% 정도 티켓을 다시 구입한다라는 게, 이렇게 88% 정도가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티켓을 분실했다가 다시 살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티켓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46%밖에, 절반으로 쿵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음속에는요, 영화를 볼 돈, 아니면은 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유흥비, 술값,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할당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도박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도박을 해가지고 손쉽게 돈을 번 돈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꽁돈이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펑펑 다 쓰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어떻게 보냐면 12개월 후에 10만 원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그리고 12개월 후에 10만 원을 버는 게 있고요. 아니면 13개월 후에 10만 원, 12만 원을 받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2개월 1년 후에 얼마를 받냐면 10만 원을 너 받을래? 아니면 한 달만 더 기다리면 12만 원 받을래? 이렇게 되는 선택의 안건이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을 바꿔가지고요, 이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어떻게 되냐면 너 지금 당장 너 10만 원을 받을래? 아니면 한 달 후에 12만 원 받을래?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 10만 원 받을래? 이건 지금이요. 지금. 아니면 한 달 후, 이렇게 한 달 후
너 12만 원 받을래? 자, 그럼 위에서 생각하는 거랑 밑에서 생각하는 거랑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이라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지금과 한 달 후랑.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 있는 케이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하냐면 당연히 그러면 13개월 오래 기다리니까 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12만 원 받을래?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밑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요거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당장하고 할 때는 요 지금 당장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미래 상황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거, 약간 근시안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뭐 시험 준비 같은 거 벼락치기 하는 거 보면은 노후 대비를 안 하는 거 보면은 다 이런 거랑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선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타적인 선호라든가 요거요, 이타적인 선호라든가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선호라고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타인의,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도 고려하는 그런 행동을 사회적 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류 경제에서는 타인의 이익 같은 거 고려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걸 관련해서 보통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가 라고 하면은요, 보통 게임 이론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두 명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두 명의 참가자가 있는데, 자, 이 사람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100만 원.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나눠주는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을 수락하면, 억셉트하면은 둘이 그 방안대로 나눠 갖게 되고요. 만약에 억셉트를 하지 않으면 둘 다 돌아가는 돈이 없이 꽝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99만 원을 갖고요, 이 사람한테 1만 원을 준다라고 해도요, 이 사람 1만 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이고 1만 원이라도 건졌네 하고 그냥 오케이 하고 억셉트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거절을 하게 되면, 리젝트 하게 되면 둘 다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만 원이라도 건진 게 낫죠. 근데 실제 이걸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자기만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의 제한액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초기 금액에 약간 한 45만 원을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치는 거의 50만 원, 야 반반씩 그냥 50%인 반반씩 누나 갖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30% 이하인 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제한되면 이 사람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면 괜찮은 건데, 야 네가 70 갖고 내가 30 받아? 에이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공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공정함, 공정성, 이런 것도 그래서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게임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실험 1이고요. 실험 2로 이제 발전을 시켜 가지고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독재자야. 독재자. 이렇게 막 쫙 해서 칼과 총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건데, 주는 대로 그냥 이 사람은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 100만 원에서 안 줘도 되고 만 원만 줘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야, 너 1만 원만 받아도 그냥 안 받는 것보다 낫지 해서 이거를 그냥 독재자 같이 그냥 아예 그냥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독재자 게임이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독재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본 결과 얼마를 줬을 것 같습니까? 네, 실험 결과를 해보니까 25%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주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동 경제학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기적인 인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 합리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요, 어떤 심리적이라든가 사회적인 공정성과 같은 사회적인 어떤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의사결정에서 요소도 의사결정에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엄밀성은 좋습니다. 근데 이 엄밀성, 수학적인 엄밀성은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약간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경제학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넛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넛지라는 게 NUDGE 해가지고,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세일러, 선스타인이 제시하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여러 가지 보시면 뷔페 식당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넛지의 사례를 보시면 뷔페 식당에서 보면 뷔페 식당에서 음식 메뉴는 똑같습니다. 근데 메뉴의 배열을 다르게 함에 따라서 애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먹을 때 건강식을 선택하는 그 비중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뭐 음식을 제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보시면 화장실 변기 안에서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보시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게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를 써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변기에다가 파리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변기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변을 흘릴 때 막 오줌을 막 이렇게 소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 파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화장실이 파리, 스티커 파리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사례가 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넛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경제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뇌경제학, 신경경제학, 뇌에 이렇게 부각시켜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신경경제학 이렇게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 뇌에 MRI를 찍어 가지고 뇌의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가지고요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뇌의 판단,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다가오는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만약에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행복과 선택, 그런 것까지 잘,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을 좀 보완하면서 경제학의 외연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뭐 짧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고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면서 한 번쯤 행동경제학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언급한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책도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